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어제 올려야 됐던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를 오늘 올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할 영상이 두 번째로 올라가는 상황에 이르게 됐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설 학문적 인식에 관하여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랜만에 해결이죠.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볼 내용은 좀 간단하면서도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마스 쿤이었나요? 토마스 쿤? 네, 그 사람의 책을 보고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휩쓸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헤겔 당시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몇백 년, 한 200년 전, 그 정도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식의 발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인 사례의 역사를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붙인 사례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아비를 죽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 취급을 한다면은 뭐 선행되는 어떤 선대학자의 지식이 있다면 그 선대학자의 지식을 없애면 뭐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발달해 나가는 걸 가리켜서 붙인 사례의 역사를 지닌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파르메이데스를 비판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디서 나왔더라? 소피스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플라톤 책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면 이 지식과 관련해서도 붙인 사례의 역사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도 보면은 좀 약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헤겔은 지식은 붙인 사례의 역사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갖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발달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걸 유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참다운 것과 그릇된 것은 서로 대립한다는 생각이 굳어질수록 사람들은 철학체계의 설명도 참과 그릇된 가운데 어느 한쪽을 가려내는데 그치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에 대한 생각에 이제 사람들이 함몰이 될수록 어떤 대립되는 걸 본다면은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그른 것인지를 따지는 경향이 되게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반되는 듯한 입장을 보게 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주력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을 보면 뭐가 옳은지를 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철학 체계의 차이를 진리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보지 않고 차이를 빚는 것이라면 단지 서로가 모순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 철학 체계라는 것은 어떤 한 학자의 관점이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적 관점 차이를 진리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보지 않는데요. 진리가 발전하는 거다라는 거죠. 발전하는 건데 모순된다, 상반된다는 거는 더 나아가지고 발달한다는 얘기인데 전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걸로 본다, 그릇된 걸로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접근을 합니다. 헤겔이 이제 이는 싹이 떨어져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싹이 꽃에 의해 부정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싹이라는 건 꽃이 피어나기 전에 나타나죠. 식물이 처음 이제 생장에 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싹이고 그 싹이 난 다음에 점점 더 자라다 보면은 꽃이 피죠. 그래서 이제 싹은 꽃의 전제예요. 앞에 선행되는 것이었고 그냥 후행되는 게 꽃이죠. 근데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보게 되면은 선대의 어떤 학자가 내놓은 그 지식이나 학문 체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놓고 이제 학문을 막 받들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또 뛰어난 천재가 나오면은 이 싹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에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싹과 꽃을 놓고 봤을 때 꽃의 얘기가 맞는 얘기를 하니까
싹이 잘못됐네, 선대학자의 얘기가 잘못됐네 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건 아니었네, 우리가 이 선대학자의 의견은 우리가 좀 맹점이 있었네, 문제가 있었던 거였네 하면서 우리는 꽃을 놓고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이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학문의 발달을 보게 되면은 선대학자가 올린 만큼에 있다면은 거기서 새로운 그 뭔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 현상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떨어져서 꽃이 피는 걸 보고 싹이 꽃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예, 뒤에 오는 거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붙인 사례, 야, 싹이 먼저 있던 거고 꽃이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싹을 아버지로 보고 그 다음에 꽃을 아들로 본다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꽃도 마찬가지로 부정당한다 이거예요. 이 꽃이 이제 더 자라서 열매가 나게 되면은 그 열매에 의해서 꽃은 부정되는, 거짓된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식물의 진리는 꽃에서 열매로 옮겨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매에 선행되는 것이 꽃이죠. 꽃을 바탕으로 해서 열매가 생기지만 이 열매가 더 올바른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꽃은 잘못된 거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뭔가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학문과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제 경험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예, 뭐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뉴턴, 예, 역학, 물리 역학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뉴턴 역학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 후로 아인슈타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인슈타인이 뉴턴을 이제 부정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올바름이 드러나다,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느낌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런 붙인 사례의 그 역사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제 약간 좀 시대의 변화만을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뭔가 좀, 예,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했다. 싹이 이제 싹 때문에 꽃이 난 건데 꽃이 나면서 싹은 부정하고, 네, 이제 꽃 때문에 열매가 생긴 건데 열매가 생기면서 꽃을 부정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형식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대립된다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거고, 뭐 옳고 그른 말을 따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각의 형식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역학이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양립할 수 없다는 듯이, 예, 상호 배척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이 성선설과 성악설은 애초에 선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게 옳으면 저게 틀리고 저게 옳으면 저게 틀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라는 게 뭐 선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악하게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악한 경우를 놓고 보면 성악설이 맞아 보이고 선한 경우를 놓고 보면 또 선한 게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뭐 조건들을 놓고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거는 선하게 태어나고 어떤 건 악하게 태어난다 라고 하면은 다 양립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둘 중에 한쪽이 내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놓이죠. 아무튼 이렇게 뭔가 대립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상호 배척 관계에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선하니까 그 선함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자 이거고, 성악설은 악하니까 그 악함을 잘 견제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목적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목적 자체는 우리가 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거는 성선이냐 성악이냐 이거에서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논쟁거리가 되고 뭔가 딜레마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이긴 한데 애초에 현실성이 결여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노는 거는 분명히 좋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굳이, 예, 이 목적이나 그 현실이 어떤지, 현실이 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낫지, 예, 굳이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뭐가 맞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이걸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두가 유동적인 성질을 띠므로써 이상 세 개의 형식 모두가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까닭에 이들은 서로 배치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두가 하나같이 필연적인 관계에서 전체 생명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죠. 여기서 사실은 하면서 세 가지 형식이 나오는데 싹, 꽃, 열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식물의 발달 과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의 어떤 지식의 형태, 그 다음에 중기 지식의 형태, 그 다음에 말기 지식의 형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서로 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식물인 거지, 이거를 분절해가지고 이거랑 별개의 식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폰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큰 뭐 틀이 있다고 한다면, 뭐 네모 이렇게 세모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첫 학자는 이제 네모 부분만 한 거고, 그 안에 이제 또 네모나게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동그랗게 메꾸는 학자가 있고 세모나게 메꾸는 학자가 있고, 점점 틈이 이제 점점 미세해지겠죠. 그 미세한 틈을 이제 점점 메꿔 가는 게 이 학문의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예, 지금 해겔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선대학자의 입장, 중간학자의 입장, 그 다음에 또 현대학자의 입장은, 네, 서로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서로 학문의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다 주고 있다. 그 선대학자의 입장이 뭐 완전히 그릇되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테니까 그걸 인정하고 본다면은 새로운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발돋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그 꽃 피우거나 열매를 맺기에 좋지 못한 요소였을지 몰라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꽃이 생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열매도 생길 수 있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또 얘기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부터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를 이제 칸트였나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떤 연구를 글로 썼어요. 그래놓고 자신의 연구가 옳다면 사람들이 올바른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연구가 그릇된다면 그릇된 관점을 제시하고 이걸 본 후대 학자들은 이 글이 그릇됐다는 걸 제시하면서 소거법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요. 소거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닌 건 지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영혼에 대해서 한다면은 영혼은 1번 안이 있고 2번 안이 있고 3번 안이 있고 4번 안이 있고 5번 안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칸트 같은 애가 5번을 얘기한 거죠. 근데 5번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살펴봤더니 칸트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잘못되었다. 그러면 5번은 이제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탐구해놨고 그걸 활용해봤을 때 부적절한 게 나왔기 때문에 5번은 지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우면은 이제 보기가 4개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관점을 지울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내 의견이 그릇된다면 내 관점 하나의 부분은 지울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 4개만 하면 되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었든 올바르든 뭐 좀 부족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보완한다. 내가 처음에 내놓은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후대학자가 보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모든 게 보완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잘못된 경우에는 후대 입장과 선대 입장이 배치가 되긴 하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릇된 만큼 소거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라고 이제 보기는 하면 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막 올바라서 그 토대 위에서 뭔가를 쌓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를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토대를 보완한다. 예를 들면 파르메이데스의 일자론 같은 거는 그거를 토대를 보완해서 뭘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애초에 궤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입장이 다 그 보완될 대상은 아니고 새로운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학 체계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해당 철학자들조차도 모순을 전체 틀 속에서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이 통례다. 네,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경우랑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얘 말이 맞을 수 없다, 내 말이 맞는 경우가 맞다, 이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더라도 양립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솔직히 둘 다 맞는 말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된다고 해서 입장이 상반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옳다 이렇게 나아갈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어떤 맥락 속에서 맞을 수 있고 저 사람 말이 또 다른 맥락에서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맥락적인 파악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문해력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모순을 제3자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사람들도 모순되는 양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참이라고 우기면서 서로 어긋나는 쌍방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이뤄내지 못한다 얘기하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양자 모두가 필연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게 아닌 거예요. 문맥상 얘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보면서 서로의 맥락을 인정하면 되는데 서로의 맥락 중에 하나만 인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러한 모순에 대해 둘 중 하나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 그리고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가 이제 그 양립 가능하다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제 실태인데 토마스 쿤의 책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과학의 발달과 관련해서 보면은 백조는 하얗다라는 입장이 있다가 검은 백조에 등장하면은 이 말은 틀린 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말은 맞는데 모든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경우. 그러니까 일반 경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특수 경우로 이제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백조가 하얀 건 맞는데 특수하게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죠. 이제 백조에 대한 명제가 있다면은 백조는 하얀 것이 대부분이지만 종종 검은 것도 나오더라. 이렇게 해야 이제 올바르다라고 치환이 될 수 있는 건데 백조는 하얗다가 틀렸다. 검은 백조가 드러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쉽게 우리가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일반화하는 거는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게 뭐냐면은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면서 검은 백조가 나타나도 인정 안 하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백조는 하얗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가 검은 백조가 등장하면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입장을 이어오면서 새로운 입장도 도입을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완됐어요. 이 문장이 길어지면서 보완된 거죠. 이게 학문의 발달이라는 건 이렇게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백조는 하얗다고 하더니 검은 백조 나왔네. 넌 틀렸네. 야, 네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 너 잘못된 거네. 헛똑똑이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난다 이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엄밀하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탐구하시는 분들로 가게 되면은 백조는 하얀 게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모든 경우에 맞지 않다는 게 드러났을 뿐이야. 이거를 말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대체로는 이제 사람들은 너 잘못됐어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틀렸어. 잘못된 말을 하는 거야를 더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문제가 너 말 틀렸네. 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의 포인트를 이제 갖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헤겔도 지금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다. 지식은 묻힌 사례의 역사를 갖는 게 아니라 지식은 보완의 역사를 갖는다.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 헤겔 얘기를 해봤는데요. 간단한 내용이라서 뭐 철학적인 내용도 뭐 그렇게 깊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좀 쉽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